5개의 상가들이 입주해 있고 이 건물의 꼭대기층에는 건물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나러 가봤는데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시네요. 네, 열심히 일하는 수업하려고 예. 네, 그런 것도 있죠. 올해 89세이신 김 씨 할아버지가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데요. 100억대 자산가 집은 어떨까 궁금했는데 집 구경을 시켜주신다고 하네요. 야, 근데 굉장히 정정하시네요. 네, 89이신데. 마누라가 없으니까 가구도 없어요. 마누라가 있어야 가구가 있는데. 단촐하네요. 부자이지만 근검절약이 몸에 밴 할아버지. 그런데 최근 아주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기셨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건 바로 이 산삼 때문이라는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이씨 사는 사람네들은 그런 거를 사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꼭 그 연대가 맞아야 그런 거를 먹을 수 있고 그렇다고. 요즘 따라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으셨는데 마침 지인이 산삼을 가져왔답니다. 좋은 기회다 싶어 할아버지는 산삼을 당장 구입하셨다는데요. 아, 이거 비싸잖아요. 문제는 산삼의 가격이었습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은 4,500만 원. 4,500만 원이요? 진짜 비싸네요. 할아버지를 돌봐주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한의원을 하는 지인에게 적정 가격을 물어보고 가격을 깎아서 최종 1,000만 원에 사서 산삼을 드시게 했다는데요. 100만 원에. 며칠 뒤 할아버지 생신날 모인 가족들이 이 산삼을 발견하고 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줌마 그거 쟁반에다가 다 담아서 이리 가져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날 여자가 또 편했어요. 왜 그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 여지껏 안 먹고 살았는데 왜 쓸데기 없이 그런 얘기를 해갖고 아버지가 사먹게 했냐. 그냥 놔두지. 할아버지에게 산삼을 먹였다며 요양보호사에게 화를 내는 손자의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큰 상처를 받으셨다는데요. 상처 받죠, 저런. 할아버지가 산삼을 먹던 공명단을 먹던 쥐가 사지주지도 않으면서 그거를 누구 탓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손자는 왜 화를 냈던 걸까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뿌리 맞지? 12뿌리 사왔는데 그게 처음에 4,800만 원이라 그랬는데 뭐 한 뿌리가 물러가지고 깎아서 4,000만 원이라 그랬나? 1,0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산삼을 사겠다고 얘기를 저희하고 해본 적도 없으셨고 그래서 뭐 좋은 거라면 저희 할아버님도 드시면 좋죠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지 또 이런 걸 사셨냐는 얘기는 정말 맹세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셨답니다. 제 의도는 왜 할아버지가 산삼 같은 거를 모르는데 그걸 사 먹게 해가지고 오래 살게 하느냐. 그 의도로 이야기하는 자체 그게 할아버지 듣기로는 괘씸하다 이 말인 거예요. 한바탕 산삼 소동으로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입원한 20일 동안 손주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현듯 서늘한 생각이 들었다는 할아버지. 퇴원 후 구청으로 달려가셨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본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니, 무슨 일이죠? 건물의 반이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건물의 반이 손주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는데요. 아니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일체 상의한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해준 일이 없는데. 분명히 해준 적이 없는데 이 건물 소유권 절반이 손주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1900 아버지. 더 황당한 건
증여를 했으니 증여세를 내라며 할아버지에게 통지서가 날아왔다는데요. 내질 못하고 있다고. 안 줬는데 이거를 내면은 내가 인정을 하는 법이 되거든요. 세금까지 내면 네. 근데 나는 증여한 사실도 없고, 근데 증여가 됐고, 국가에서는 증여된 걸로 세금 발부를 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증여 의사가 있으셨나요? 할아버님이 저한테 지시를 하신 거예요. 할아버님께서 직접이요? 그럼요. 손자는 할아버지가 직접 지시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할아버지는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큰아들의 첫째 아들, 즉 이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엄청 예뻐하셨죠. 진짜 다 해줬는데요. 다 해주고 그 결혼한다고 아파트도 사주고 뭐 이런 차도 그것도 다 대주시고 유학 가고 이런 건 다 할아버지 도움으로 받았는데요. 특별히 이뻐하셨다고 저도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6살부터 할아버지 내가 한 집에 사셨네. 때도 한 집에. 꼭 같이 데리고 등산도 댕기고, 진짜 손자지만 아들보다 더 가깝게 그렇게 참은 애기 중지 길렀는데 통장을 관리를 했죠. 그 인감에 대해서 손자기 때문에 지가 가지고 나쁘게만 쓰지 않으면은 괜찮을 거다 그렇게 믿었죠. 그렇게 자식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손자이기에 할아버지 재산 중 하나인 월미도 숙박시설의 운영권을 줬었고요. 부천에 있는 6층짜리 상가 건물은 구입할 때부터 지분의 반을 손주 이름으로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통장까지도 손주에게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엄청난 걸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건물은 얼마 쓰나? 사실 모르고요. 아이고. 모르는데 여기 1층에 5개인가 하나 둘셋넷 5개고요. 지하가 2칸인가 2개 있고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와. 여기는 저기 세입자 나가지도 않아요. 하나 그렇게 오래 있어요. 즉 할아버지 재산 중 2가지를 이미 손자 몫으로 넘겨준 상태인데 남은 건물 하나의 지분까지도 손자가 욕심을 냈다는 겁니다. 과연 이 건물의 통장에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이게 관리 통장인데 여기 이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건물에서는 3천만 원에 가까운 임대료가 매달 들어오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1,300만 원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많던 임대료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 임대료를 이제 뭐 공과금 이런 거 다 쓰고, 그리고 저기 또 그 뭐 요양보호사 이런 것도 다 월급 다 거기서 나가고, 예. 그리고 이제 세금이 뭐 한 1년에 한 6천만 원씩 나가 한 번에. 임대료 통장에 월 2,8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오면 그 건물을 사신 지 한 8년 정도 되셨는데 그래도 몇 억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이제 공과금이나 세금이나 생활비가 많아도 예. 그 내역은 뭐 다 저기 내역이 통장에 다 찍혀 있어요. 그거를 뭐 제가 피디님한테 자세히 뭐 어디 썼다 말씀드린 건 긴 상황이지만, 예. 그 통장 내역에 다 찍혀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은행에 확인하러 가봤습니다. 8년간 통장 내역을 모조리 다 뽑아봤는데요. 총 101장 분량의 통장 거래 내역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진짜 궁금한데요. 여기 이제 카드 대금 뭐 낸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카드를 쓰지 않으시거든요.
카드 대금으로 뭐 수시로 이제 몇백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7,500만 원이 이제 여기서 뭉치돈이 딱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할아버지는 모르세요. 7,500만 원. 그 외에 이제 그 현금으로 100만 원씩 찾아간 부분들, 네. 출금한 장소가 이제 손주가 사는 곳 주소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분석 결과 지난 8년간 임대료로 들어온 총 금액은 31억여 원. 실제 건물 관리 및 할아버지 앞으로 들어간 금액으로 보이는 건 9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간 걸까요? 혼자기 때문에 그냥 믿었죠. 어차피 이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두고 가는 거니까. 할아버지 통장이라든지 모든 걸 가지고 있던 씨가 꽃감 빼먹듯이 그냥 통장에서 돈을 임의대로 막 인출해 쓴 거거든요. 어차피 빼간 거잖아요. 횡령이잖아요. 횡령이 되는데 그 친족 상도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자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빼가도 형법상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안 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많이 억울한 거죠. 맞아요. 친족 상도례. 친족 간의 재산 문제는 친족끼리 해결하라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요. 사실 이 건물의 주인은 따로 생각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인데요. 막내는 할아버지에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다 맛있게 드셨어요? 점심에 뭐 드셨어요? 저기 소바 사다 먹었어. 다 소바 드셨어요? 막내 아들은 군대에서 구타를 당한 이후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이후 지금까지 몸이 아파 경제 활동은 지속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시는군요. 또한 막내 아들은 결혼도 늦게 했지만 뒷바라지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셋이나 되다 보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픈 아들이 저 손자들을 어찌 키울까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저희 애들 얼마나 잘생기고 이쁜데요. 저는 살 길이 있으면은 지 삼촌은 살 길이 없다니. 삼촌이 가져가야 될 거를 지가 뺏어가면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뺏어가는 거거든요. 뺏어가면은 삼촌이 어떻게 돼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손자 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증여 의사가 있으셨나요? 할아버님이 저한테 지시를 하신 거예요. 제가 할아버님 모시고 네. 그 은행에 가서 은행 그 변호사, 뭐 직원, 뭐 세무사 이렇게 해가지고 할아버님이 이제 뭐 증여를 이렇게 하고 재산을 이렇게 나누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작성했다는 증여 계약서. 이 증여 계약서 때문에 건물의 반이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증여 계약서를 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오죽 답답했으면 직접 가셨을까요? 자, 바로 이분이 증여 계약을 진행했던 담당자라고 하는데요. 전혀 이게 그냥 우리 단독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런 의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온 거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서류가 전부 나인이 돼갖고 왔었어요. 증여 관련해서 네. 얘기가 나온 거는 혹시부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내리자. 그러니까 의뢰를 한 사람은 손자와 결혼한 손주 며느리라는 겁니다. 그녀는 은행원이라는데요. 그 증여 서류를 네가 아니고 네가 제출했다는. 그러니까 모든 장소는 여의도 지정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증여할 때 필요 서류가 뭐냐고 이제 물어봤었고요. 네네네.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 서류는 안내를 해드렸었고, 이제 서류상에 이제 좀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었죠.
할아버지가 내가 주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적이 있었는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지미여자한테 들은 거가 확인된 게 없죠. 네. 어르신한테 전화던 그리고 저기 뭐야 만나기 직접 전. 뭐 은행에서 뭐 오셨을 때 만나뵀던 뭐 그런 어디서 만난 적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여인이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받는 분에게만 확인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결국 건물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서류만으로 증여가 됐다는 겁니다. 참담하죠. 해주지도 않은 거를 해준 걸로 그렇게 그게 이제 당사자가 라는 게 더 참담한 거죠. 법 자체가 허점된 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을 하는 거가 그게 잘못된 거죠. 인감 도장만 있으면 다 위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 계약서도 서명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도장 찍으면 되는 거고 등기 권리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 서면에 본인의 인감 도장을 찍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감 도장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만약에 뭐 등기소 가게 하려면 뭐 서명 날인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서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동안 손자 내외는 할아버지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산 것으로 보이는데요. 1년에 뭐 수없이 그렇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화려하게 살죠. 해외여행을 그렇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갈 정도고 뭉쳐뭉쳐 쓰고. 막내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돌려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할아버지 재산이잖아요. 이거는 피디님이 일단 판단하신 문제는 아니신 것 같고요. 예. 내놓으라 그러면은 예. 이걸 저희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예. 모든 상황들이 할아버지가 증여 의사가 없었던 걸 보여주고 있지만 서류에는 이미 인감 도장이 찍힌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살면서 손자에게 돈이 아닌 다른 걸 줬으면 어땠을까? 돌아보니 후회가 남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 본인 책임이 아니라 양육한 사람의 아이고. 잘못이 컸기 때문에 걔에다 모든 거를 잘못으로 네. 떠넘기기는 참.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나는 귀여워할 줄만 알았지 인지 교육을 못 시킨 것이 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가 싫어. 할아버지가 바라는 건 손주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 나의 통장이, 나중에 보니 나의 건물이, 나중에 보니 나의 재산이 이렇게 넘어가 있더라. 이런 부분은 보통 우리가 노년기 중심으로 보자면 노인학대 영역에 들어가고 그중에서도 경제적 학대에 들어가거든요. 이를테면 인감을 함부로 쓴다든지. 저는 재산이 칼보다 강하다고 생각해요. 더 잔인하게 찢어요, 가족을.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말도 없이 사라진 건데요. 요양원을 이잡듯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방문하기 전 누군가 할머니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죠? 어머니한테 다 얘기해놨다고 그래갖고 지금 저기 뭐 일찍 좀 끊어달라서 일찍 끊어서 드렸는데 지금 모시고 올 줄 알았더니 안 모시고 오고 있다. 경찰서 막 받아간 거예요 우리가 파출소 가서. 우리 어머니 좀 찾아달라. 그렇게 사라진 넉 달 만에 할머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약 드시죠? 네. 다행이에요. 여기 요아원에서. 하지만 할머니는 그 4개월의 시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요.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할머니가 사라졌었던 요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때 누구랑 나간 거예요? 손녀딸. 손녀딸만 혼자 왔어? 손녀딸. 내 기억으로 두 분이서 오신 것 같아요.
손녀딸이요? 놀랍게도 그날 요양원에 찾아와 할머니를 모시고 간 사람은 바로 손녀와 손녀 사위라는 겁니다. 치과인가 병원 다녀오신다 하시고 나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박을 며칠 나갔다 온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외박증을 끊어서 보내드렸는데 그 이후로 안 들어오신 거죠. 할머니가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손녀가 모시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안 돌아오시고 4개월 동안 계셨던 거예요? 가족들도 그 점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합니다. 데리고 온 동생한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좀 이상하네. 그리고 할머니 초반 한번 떼봤는데 27일 모시고 와서 28일 날 걔네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에 전입이 돼 있는 거예요. 전입 신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할머니가 사라진 다음 날 할머니의 주소지가 옮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체 왜 손녀 부부는 할머니의 주소지를 급하게 옮겼던 걸까요? 이유를 묻기 위해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가족들의 연락을 피하기만 했다는데요. 할머니를 보여달라는 문자에도 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라진 건 할머니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돈을 다 빼요. 하루 30날 돈 다 찾아갖고 노령연금이 25만 얼마 나왔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노령연금이 그거까지 다 잡아버린 거예요. 최종 할머니 통장에서 나간 게 3억 2,550만 원이죠. 사라진 다음 날부터 할머니 통장에서 총 3억 2,050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할머니가 손녀 부부와 함께 있는 동안 수억 원의 돈이 인출됐지만 현재 그 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라진 그 돈은 할머니가 노후 자금으로 쓸 전 재산이었습니다. 대체 할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을 내가 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치? 집은 파셨어, 어머니? 팔았는데 뭐 어디서인지 모르겠어요. 그 돈 어디 있어? 없어. 그날 나할 수도 10원도 없어. 지금 내가 뭘 먹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어요. 돈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돈 10원도 없어갖고서는 못해. 더 안타까운 건 그 돈이 어디로 갔고 왜 사라졌는지 할머니가 모른다는 사실인데요. 손녀 집에서 살았던 4개월 동안 인출된 수억 원의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수소문 끝에 최근 이사를 했다는 손녀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궁금하네요. 뭐라고 이야기할지. 제작진이 며칠을 기다렸지만 부부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선생님이세요? 네, 누구세요? 3일 밤을 기다린 끝에 제작진은 손녀의 남편 김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예요? 네. 저는 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이고요. 네. 어떤 정보신 그러니까 본인이 다 받아가는 거고요. 할머니가 받아가신 거예요? 네. 직접? 네. 할머니가 직접 받아가신 거예요? 90넘 할머니가? 장사도 먹고 네. 그지? 네네네. 다시 보실 필요 없고요. 나 지금 피곤하고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할머니가 직접 근데 돈을 가져가신 거예요? 제작진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남자. 그는 할머니가 돈을 인출했고 그 이후에 직접 가져가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손녀 사위의 주장대로라면 거동도 불편한 할머니가 직접 은행에 가서 다음 날부터 돈을 찾았다는 것인데요. 이 말이 사실일까? 할머니가 돈을 찾았다는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23일 날 먼저 현금으로 2,450만 원 인출해가셨고 8월 30일 날 2억 5천만 원 중에 현금으로 2천만 원, 수표로 2억 3천 원. 할머니는 집을 판 매매 대금이 입금된 직후 곧바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했는데요. 그렇게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6,450만 원, 수표로 2억 5,600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와 함께 은행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람이 오셔가지고 했어요, 거래를. 그때 차 타고 그러시라고 할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말씀은 딱히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인간도 들었고 비번 다 알고 있고 그 통장했고 그 비번을 그러면은 이 사위가 눌렀어요? 아니면은 할머님이 눌렀어요? 비밀번호는 직접 사입을 누르셨어요. 할머니가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손녀와 손녀 사위가 동행했었답니다. 그들을 목격한 은행 직원은 또 있었는데요. 할머니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숙별 현금 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있고 뭐 쭉 들어가면서 바꿨더라고. 현금을 인출해 가시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할머니를 모셔간 직후 손녀 사위가 할머니 명의로 지급받은 수표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할머니는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서울에 독산동에 있는 집을 팔았죠. 그 집 판 돈이 들어있는 할머니 통장에 돈이 들어있었는데 이 돈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냐고요? 네.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마음이 아파갖고 내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취재 도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할머니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그 이후에 손녀 사위가 아파트를 매입한 겁니다. 뭐라고요? 해당 아파트는 지어진 지 몇 년 안 된 새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의 돈이 사라진 이후에 매입된 아파트.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46평?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돼요, 매매가가? 4억 7천. 4억 7천? 6천 7천인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손녀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3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었잖아요. 왜 할머니가 그걸 굳이 빼셨냐고요? 할머니가 집을 파셨는데 집 판 돈을 못 받고 계신데요. 그 은행을 가시고 싶다 해서 은행을 제가 모셔다 드린 건 사실이에요. 할머니가 내역을 이렇게 뽑아보셨잖아요. 돈이 얼마가 빠진 걸 확인을 하신 거예요. 나는 빠져나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게 왜 돈이 빠졌냐. 이렇게 되셔서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 돈을 그럼 찾아야 되겠다. 할머니가 통장을 확인하고 3억 2천여만 원의 돈을 직접 인출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를 그날 모셔만 드렸지 네. 그 나머지 일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가셨을 때 돈을 일단은 다 가져가셨다. 할머니께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받대는 거죠. 그날 가지고 계셨다는 거는. 할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계신 거를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사건이 터지고 어머니는 유방암이 재발했습니다. 현재는 항암 치료 중이라는데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먹는 약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 살아요. 머리가 이게 빠졌던 머리야 얘가. 처음 항암 맞았더니 싹 뭉댕이를 빠지더만 뭉댕이를 빠졌는데 14일 되니까 항암 맞고 14일 되니까 손발도 지금 이게 감각도 없어 남의 거예요. 아픈 것보다도 믿었던 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쳤다는 엄마.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그때 두 가지 한꺼번에 받아갖고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 아빠, 엄마, 오빠를 무시했다는 거.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자식이 아니야. 남이 그래도 못하게 말려야지. 나는 우리 딸을 버렸어요. 난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걔. 완전 우리 가족을 툭대가서 만들어놓고 무시를 한 처사. 돈이 전부가 아니야. 손녀 부부는 모른다고 주장하는 할머니의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인출된 돈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명의로 지급받은 수표에서 낯익은 이름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손녀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할머니 돈을 왜 찾았던 건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되시죠? 네. 서울 MBC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시아버지님 되시는 거죠? 아니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유 돈을 가져가신 건 맞으세요? 아이고. 돈을 가져간 건 맞으세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미친놈 내가 돈 가가게. 아니 아버님 이름으로 수표를 바꾸셨잖아요. 가서 할머니가
해가지고 있어. 우리는 바꿔주는 것밖에 없는데 할머니가 본인이 가져갔었고 우리는 돈 10원이라도 받았으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 아, 할머니가 돈 가져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대로 가져갔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를 본인이 가져갔는 거야. 배를 바꿀라 걔가 이 양반아 보증서만도 돌라 걔가 가져줬다. 보증서는 할머니 써주라 써줬다. 거래 실적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근데 보시기엔 정신이 없으시던데? 정신없는 게 좋아하네. 정신 빵빵했다 이 양반. 그 당시에 해보려고 우리가 배웠으면 내가 뭐 있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내용에 다 적기가 있다. 야. 손녀의 시부모는 신용등급이 없는 할머니를 대신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그날 시부모의 통장에 1,500만 원이 입금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할머니는 지극히 정상이었고 치매 증세도 없었다는 것이 손녀 시부모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가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수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랍니다. 그렇다면 사라지기 전 할머니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날씨도 뭐 여름이면 겨울이라 그러고 겨울이면 여름이라면 계절도 몰라. 치매 걸린 지는 7년 정도. 그리고 그 건강보험에서 두 사람이가 그때 집으로 왔었어요. 내가 집에서 모시고 있을 때. 내가 거기서 확정을 지어줬어요. 치매라는 거를. 그래갖고는 그 등급을 받았지, 상급을. 요양원에 입소했던 2010년부터 사라지기 직전까지도 할머니는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으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혹시 기적적으로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없었을까? 같은 해 12월 할머니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주치의에게 당시 할머니의 상태에 관해 물었습니다. 폐행성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치매는 계속 진행하는, 서서히 진행하는 경과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돈 계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전적인 스스로 관리를 한다든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있는 정도의 수준의 단계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다는 그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증거도 있다는데요. 할머니가 사라지기 2주 전 딸과 나눈 대화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아버지 장례식장을 찾은 그날 할머니 집을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도를 이제 그냥 이 돈으로 그냥 편하게 모시자 그래갖고 이제 판매를 했는데 돌아가시고 이사간이 난 거죠. 그렇죠. 우리 아저씨 살아있을 적에는 우리 딸이 마음대로 못하죠. 아저씨가 우리 아저씨 앞으로 다 돼 있고 우리는 이 할머니가 집 앞산 소리 듣고 나서부터 얘네들이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사라진 돈의 행방은 알 길이 없고 할머니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가는데요. 지금 한참 웃으시잖아, 좋아서. 하지만 아픈 어머니와 요양원에 모셔둔 할머니까지 손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되나? 네, 30만 원 냈고. 그리고 약값도 한 몇만 원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병원 갈 때가 문제죠. 갑자기 그렇게. 지금까지 할머니의 병원비를 손자 혼자 부담해 왔다는데요. 할머니는 행여나 자신 때문에 힘들까 봐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나는 나이 먹었을 때 죽는 사람이니까 너 걱정하지. 그래도요, 이게 별일이 없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지. 내가 지금 많이 아픈 데다가 겹쳐버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절 믿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너희들 걱정을 안 해. 네, 돈 걱정도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온통 걱정뿐이네요. 그렇죠. 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가족들은 손녀 부부와 시부모를 상대로 부당하게 돈을 취득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그때 사이 좋았던 남매는 이제 피고와 증인으로 재판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돈 앞에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빠 보이겠습니까? 씁쓸하죠. 당연히 돈 앞에는 뭐 피도 눈물도 없고 혈육도 없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가족이 없잖아. 내 자식을 올바르게 살게 하려면 그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럼 용서 못해.